자, 남북국 시대의 정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위치하고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는 이런 형세를 우리는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괄호 1번의 통일신라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아주 간단한 우리가 시기 구분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라를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상대와 중대 그리고 하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구분이 되는 건 뭐냐? 바로 신라의 시분제들을 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뼈다귀에도 이 품계가 나눠져 있다라고 해서 이걸 골품계라고 합니다. 아니, 골품제라고 합니다. 골품제. 골품계가 아니라 골품제라고 하는데요. 자, 이 골품제라고 하는데, 자, 이 상대 시대는 골품제에서 가장 위에 있는 이 성골이 왕이 올랐을 때를 상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중대와 하대는 진골이 왕이 올랐던 시대를 중대와 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와 끊임없는 항쟁을 했던 시대를 바로 상대라고 그러고, 이제 통일을 전후한 시대, 바로 통일 이후의 모습들을 바로 우리는 중대와 하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골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왕이 올랐던 사람을 바로 태종 무열왕이라고 합니다. 태종 무열왕. 이 태종 무열왕은 바로 김춘추입니다. 김춘추. 이 김춘추는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백제와 고구려를 물리치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김춘추입니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진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라에서 처음으로 왕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중대는 이 태종 무열왕의 직계 자손만이 계속 왕위를 세습했던 시대, 이때를 바로 신라 중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통일을 했고 이제 그 통일의 중심에 바로 이 왕이 있기 때문에 이 신라 중대는 왕권이 전에는 없이 가장 강력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그런 강력한 왕권이 전제화되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전제화. 전제화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의사대로 모든 정치가 자행되는 것을 우리가 전제화라고 얘기합니다. 왕권이 전제화됐기 때문에 이때 귀족 세력들은 어떻게 되겠죠? 귀족 세력들은 힘이 약화되겠죠. 이 귀족 세력 중에 가장 대표자 화백회의 의장을 뭐라 불렀습니까? 그렇죠. 상대등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등. 그래서 신라 중대 때는 이 상대등의 권한은 약화되고 왕권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왕은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정치를 할 수가 없겠죠. 왕을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신라의 골품제도 아래에서 항상 실력은 뛰어났지만 신분적인 한계에 의해서 항상 불만을 품었던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골쪽인 성골과 진골 바로 밑에 있었던 바로 육두품 세력입니다. 이 육두품들은 실력은 대단히 뛰어나나 이 골쪽이 아닌 이유로 인해서 이 위로는 상승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때 신라 중대 때는 이 왕들이 저런 실력이 뛰어난 육두품들을 적극적으로 등용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고요. 왕을 옆에서 이제 이렇게 왕의 명령을 신하들한테 전달해주는 비서 역할을 했던 관직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바로 시중이라고 합니다. 시중. 그래서 신라 중대는 왕권과 육두품, 시중이 이렇게 한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은 강해지는 반면에 귀족 세력 중의 대표자 상대 등의 힘은 약해졌다. 자, 하대는 어떤 시대냐? 무열왕의 직계가 계속 왕위를 세습하다가 중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해공왕이 피살이 되고 이제 왕권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족들 간의 끊임없는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던 시대가 바로 신라 하대입니다. 왕위 쟁탈전이 심화됐다. 이거는 이제 직계가 되지 않고 서로 그냥 왕이 되겠다고 이제 다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제 왕권이 대단히 약화되고 반대급부로서 이 귀족 세력의 대표자인 이 상대 등의 힘은 대단히 강화되는 이런 형세를 띠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왕권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런 육두품과 시중의 세력도 이제 함께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라 중대와 하대의 비교의 키포인트고 이 시험은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의 통일신라의 발전입니다. 자, 1번 왕권의 전제와 통일을 전후하여서 이제 중요한 정치적 변화는 바로 왕권이 전제화되었다. 그래서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으로서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자, 신라 중대에서 가장 기억을 해야 될 왕은 바로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이 신문왕의 업적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요. 귀족 세력을 숙청했는데 이 신문왕이 등극하자마자 처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 진골 귀족 세력 중에서 가장 대표자였던 이 김음돌이라고 하는 자기 장인을 이 모반의 죄를 씌워서 이 사람을 숙청해버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김음돌의 난을 제거를 한 이후에 이제 귀족 세력들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하면서 이제 왕권을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신문왕 때 구주오서경이라고 하는 신라의 지방제도를 완비시켰고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국학을 설립했다고 했는데 관료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제가 경제 파트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구려에서 서우수림왕이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치했던 학교가 뭐였죠? 그렇죠. 고구려에는 유학기구로서 태학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에 태학이 있다고 하면 신문왕, 통일신라에는 국학이 있습니다. 자, 국학은 바로 유학을 가르치는 유학교육기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문왕은 아주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샅샅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정치 세력의 변동은 진골 귀족 세력의 힘은 약해지고 상대 등은 약화되고 그리고 육두품은 활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괄호 2번에 발해의 건국과 발전을 보겠습니다. 발해는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일단 동그라미 1번에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건국했던 나라가 바로 발해입니다. 자, 발해의 경우는요. 지배계층이 바로 고구려인입니다. 고구려인들이 약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다수는 바로 말갈 계통의 말갈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해는 고구려의 나라라기보다는 대다수인 말갈인의 국가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발해가 이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낸 왕의 외교문서에 발해의 왕은 고구려 왕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고구려에서 쓰였던 온돌 장치도 발해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 쓰였던 불상의 양식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이불병자상, 이거는 부처 두 명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띈 불상을 이불병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와라든지 벽돌무늬 이런 것들이 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발해의 발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발해의 발전은 자, 건국은 대조영이 있고요. 기억해야 될 왕은 딱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왕이 있습니다. 무왕. 그 다음에 문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왕이 있습니다. 발해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건국했기 때문에 발해 초창기에는 이 고구려를 물리쳤던 당나라와 그리고 신라와 사이가 대단히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왕이면 느낌이 어떻죠? 싸움을 잘할 것 같죠. 그래서 무왕 때는 당나라와 신라와 관계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는 발해에 이 장문휴라는 장수를 시켜서 이 당나라를 공격하기도 했는데 이제 문왕 때쯤 되면 이제 발해가 초창기에 그런 적극적인 뭔가 대외 교류, 뭔가 이런 그 대립적인 것을 벗어나서 이제 뭔가 당나라와 신라와 그런 교류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로부터는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중앙제도를 수용을 하게 되고 신라와는 신라도라고 하는 교통로를 개설해서 신라와도 이제 교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점점 성장을 하다가 이제 10세기 무렵 이제 선왕 때 바로 발해가 최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선왕 때는 발해가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바다 동쪽에
아주 융성한 국가라는 이런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중국으로부터 얻게 되고요. 이때 바로 또 5경 15부 62주라고 하는 발해의 지방제도 또한 이때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왕들만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해의 발전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보시면 되고요. 자, 니은의 체제 정비 문항 끝에 보시면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는 게 나옵니다. 연호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연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건 중국의 황제만이 사용했던 것인데 한 해를 그러니까 황제가 즉위를 하면 자기가 즉위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해를 부르는 이름을 따로 정합니다. 이걸 연호라고 합니다. 연호. 그래서 발해 같은 경우는 그 영토라든지 세력이 중국에 못지 않았기 때문에 발해의 왕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고 연호를 칭했습니다. 이 연호를 썼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 바로 발해가 중국과 아주 대등한 국가다. 대등한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연호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 괄호 3번에 신라 말기의 정치 변동과 호족 세력의 성장이 있습니다. 자, 옆에다가 신라 하대의 특징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3번은 신라 하대의 특징입니다. 자,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전제 왕권이 몰락합니다. 왕위 쟁탈전이 심화되면서 이제 왕권은 약화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농민층도 이제 어느 왕조든 말기가 되면 이제 농민들은 되게 이제 살기가 힘들게 되겠죠. 지방에 왔던 관리들은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고 중앙의 귀족들은 서로 권력 다툼만 치열하게 되고 이제 농민의 민생은 관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치가 문란해지는 것이죠.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농민의 동요, 동그라미 3번에 중요 표시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신라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정치에 대한 이제 무능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지방에는 새로운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들을 바로 호족이라고 봅니다. 호족. 그래서 호족들은 그 지역에서 그 지역민들로부터 성주라든지 이런 장군이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바로 신라에 저항하는 반신라적 독립적 세력으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의 독자적인 뭔가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신라 중앙정부에 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주목해야 될 게 육두품들입니다. 이 육두품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력은 대단히 뛰어나지만 신라 중대 때는 이렇게 왕권이 전제화되면서 쓰임새가 많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육두품들은 신라 중앙 무대에서는 활약할 더 이상 무대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두품들은 이제 어디로 내려가냐?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 지방에 있는 호족 세력들과 연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호족들도 브레인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육두품과 호족들이 연계를 하게 되고 이렇게 연계한 이들이 세운 나라가 그 이후에 나오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개혁정치의 시도에서는 육두품 출신의 유학생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 줄에 호족 세력과 연계했다.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이제 호족 세력들이 지방에도 성장을 하게 되고 결국에 또다시 세계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밑에 괄호 5번의 후삼국의 성립입니다. 그래서 견훤이 세웠던 후백제와 궁예가 세웠던 후고구려 이렇게 세 개의 국가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남북국 시대를 봤고요.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우리 역사가 크게 고대, 중세, 근세, 우리가 근현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남북국 시대까지를 우리가 흔히 고대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중세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그리고 근세 같은 경우는 조선인데 조선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기록과 자료가 많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우리가 크게 조선 전기와 후기로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전근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여기를 공부를 할 때 남북국 시대까지 해서 내용이 끝나면
문제를 보고 고려시대까지 해서 내용을 다 본 다음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전기와 후기를 내용을 본 다음에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 학습을 하는데 덜 지루하고 또 공부한 것들을 즉각 확인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로 해당하는 것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로 가보시면 1번부터 16번까지가 바로 이 고대 남북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으로 바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1번으로 한번 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지방제도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했다. 지방장관은 행정적인 측면만 아니라 군사적인 성격을 함께 가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번은 맞고요. 2번. 농민은 대부분 자영농이고 그 시민은 평민이었다. 농민은 대부분 그 자영농은 이제 자기 땅을 가지고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을 얘기하죠. 대부분 평민이 맞습니다. 3번. 귀족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특권을 누렸다. 이것도 그냥 맞는 말이죠. 귀족들은 특권을 누렸다는 말이. 4번. 신라의 촌주는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왕경인으로서 조세를 징수했다. 여기서 조금 봐주셔야 될 건 촌주라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촌주. 나중에도 공부하겠지만 이 촌주라고 하는 얘기는 촌주는 토착 세력을 얘기합니다. 토착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자라서 그 지역에서 성장을 해서 그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토착 세력이라고 그래요. 촌주는 토착 세력이고 촌주와 좀 개념적으로 구별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지방관이 있습니다. 지방관. 지방관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에서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파견한 관리를 지방관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지방관은 이 왕의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의 대리인. 그러니까 왕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을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 관리를 지방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왕은 지방 곳곳에 이런 지방 관리를 파견하게 되는 것인데 촌주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아니라 그 지역에 원래부터 있었던 토착 세력이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으로 체크를 하시고 이건 나중에 또 사회 파트에 가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대 사회 발전 과정을 도식화했을 때 각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군장국가, 연맹국가, 중앙집권국가. 이 중앙집권국가를 제가 고대 국가라고 얘기를 했죠. 군장국가라고 하는 거는 청동기 시대 때 이제 군장이 다스리는 아주 협소한 국가를 군장국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이제 전래가 되면서 이제 무기와 농기구를 철기는 만든다 그랬죠. 이러면서 이제 부족 간의 전쟁이 활발해지면서 힘이 강한 부족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제 주변의 작은 군장 국가들이 연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연맹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연맹국가는 아직 초창기에 등장한 초기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왕권이 강력한 형태가 아닙니다. 이 연맹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부여를 들 수 있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방에 있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세력 때문에 왕권이 조금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연맹국가는 조금 왕권이 약한 형태를 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왕권이 강력화된 상태를 중앙집권국가, 고대국가라고 얘기했고 우리 역사에서 이 고대국가로 발전한 나라는 크게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단계로 발전하는데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가는 군장국가는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철기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에 우리나라는 최초의 국가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국가인 바로 고조선은 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단군왕검이라는 칭호 또한 군장의 칭호입니다. 단군왕검은 재정이 일치된 당시 사회를 알려준다고 그랬죠. 2번. 가해 단계에서 멸망한 국가는 고조선과 부여가 있다. 고조선과 부여 같은 경우는 왕을 칭했기 때문에 군장국가보다는 더욱더 나은 단계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가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 이 군장국가의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옥저와 동해가 있습니다. 옥저와 동해는 항상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연맹왕국까지도 성장하지 못하고 군장국가에 머물렀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렇게 좀 덧붙여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3번. 나의 시기에 왕권을 뒷받칠 만한 선민사상이 출현하였다.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 시대에 나왔던 대표적인 사상이었죠. 그래서 나 단계가 아니라 가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다의 시기에 왕위 세습제가 확립되고 부족장들이 중앙귀족이 되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왕위가 세습되고 기존의 지방에 자리 잡았던 부족장들이 이제 왕 밑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귀족 세력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나와 다를 조금 비교를 해 주십시오. 좀 초반에는 왕권이 좀 약했던 형태, 갈수록 강력해지는 상태. 제가 고대 국가의 특징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불교 수용, 율령 반포, 영토 확대. 이런 점들을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광개토 대왕의 업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뇌물왕의 요청으로 낙동강 유역에 군대를 보내 왜군을 격파했다. 이 부분은 아직 4, 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신라 같은 경우는 아직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외의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 고구려의 도움으로 이걸 격퇴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땠죠? 신라는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아서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으로 상징되는 이제 고구려는 신라를 간섭하기 시작했다. 1번은 그런 내용이고요. 2번 평양천도 단행,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왕, 남진 정책을 실시한 왕은 바로 장수왕입니다. 광개토 대왕이 아니라 정답은 2번이고요.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고구려가 만주 지역을 정복했던 광개토 대왕의 업적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가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문제는 지금 고려의 문제인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고려 시대를 공부한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지도는 4세기 후반 백제의 발전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시기와 관련 있는 왕은 4세기 보는 순간, 백제 보는 순간 이 문제는 끝난 겁니다. 4세기 백제의 전성기 근초고왕이에요. 제가 지도 보시면 근초고왕은 해외로 진출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해외와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시면 4번 근초고왕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6번. 발해를 우리 민족사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해가 우리 민족이다.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근거가 되는 건 무엇이냐라는 문제입니다. 1번 지배층의 대부분이 고구려인이다. 2번 고구려의 중앙관제인 삼성육부제.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거는 발해의 제가 여기 지워버렸네요. 발해의 문왕 때 중국 당나라의 제도인 삼성육부제도를 수용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나라의 제도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다라고 하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온돌 그리고 무덤, 그리고 4번에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 이런 것들은 다 아까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한 근거로 우리가 봤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7번 문제. 다음 인물들의 공통점은 복신, 도침, 풍, 이런 사람들은 백제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봤던 겁니다.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건모잠, 안승,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조금 백제랑 고구려 좀 구분을 해주시고, 이건 단순한 암기입니다. 자, 8번. 신라 중대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제가 중대와 하대를 구분 지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대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1번에 왕권의 전제와, 맞죠? 2번에 집사부 시중의 권한 강화. 시중은 왕을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3번. 노급의 폐지와 관련된 지급. 자, 이것은 나중에 제가 경제 파트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노급이라고 하는 거는 귀족들이 권력을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누렸던 아주 그런 땅을 노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노급이 폐지됐다라고 하는 거는 귀족 세력이 약화되고 왕권이 세졌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답 3번 맞다라고 얘기를 체크를 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설명 꼭 드릴게요. 자, 4번. 육두품 세력의 반신라적 태도. 육두품 세력들이 신라에 저항하면서 신라의 등을 돌리는 거는 신라 중대가 아니라 하대라 그랬죠. 그래서 신라 하대 때는 이 육두품들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육두품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호족 세력과 연계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두품은 신라 중대 때는 이 왕과 신라 중대에는 이 왕권과 결합을 하는 모습이 제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8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라 중대와 하대를 구분 지을 줄 아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직책은 무엇인가? 신라 법후광 때 처음 설치되었고 화백회의 의장이다.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화백회의 의장 바로 신라 귀족 세력 중의 대표, 상대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 1번의 대대로는 고구려의 대표, 3번의 상자평은 백제의 대표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으니까 조금
구별을 해 주시고요. 10번 다음 중 제가 외의 정삼의 화백제도의 공통점. 이 제도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귀족회의였죠. 귀족들이 모여서 국가의 정책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고구려가 5세기 무렵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자, 5세기 전성기는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을 알려주는 비석은 바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일단 넘어가시고요. 2번의 단양적성비와 3번의 북한산 수수비는 6세기 신라 진흥왕의 영토 확장을 알려주는 비석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발해가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알려주는 것은, 제가 아까 중국의 연호를 사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를 써서 발해도 중국과 같은 황제 국가를 칭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삼국통일을 전후하여 나타난 신라의 정치적 변화. 삼국통일을 전후했다 밑줄 그으시고요. 이건 신라 중대에 대한 특징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1번, 3번, 4번.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유교 정치 이념을 도입했던 게 바로 어떤 학교가 있었죠? 그렇죠. 국학이라는 학교를 바로 신문왕 때 설립했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신라 중대 때는 상대 등의 세력은 강화가 아니라 약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와 하대 구분 짓는 거 반드시 봐주시고요. 14번. 다음에서 삼국이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면서 나타난 특징들을 바르게 묶은 것은, 중앙집권국가, 고대국가의 특징을 묻는 것이고, 고대국가의 특징으로서 제가 디귿과 리을을 말씀드렸습니다. 14번은 문제 2번과 앞에 돌아가서 문제 2번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내용은 똑같고 형식을 좀 달리 했기 때문에 문제 2번과 14번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15번 삼국통일을 전후하여 왕권이 전제화되면서, 자, 신라 중대에 대한 특징 기억하시죠? 그래서 크게 강화된 신라의 중앙 관부는 정답 3번입니다. 자, 집사부는, 자, 제가 왕권이 전제화되면서 왕권이 올라가면서 시중이라고 하는 왕을 비서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 시중이 소속된 부서가 바로 집사부라는 곳입니다. 집사부.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경제와 관련된 부서이고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좀 나올 확률은 대단히 떨어집니다. 여기서는 집사부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번 고대의 군사제도에 대한 내용을 옳은 것은, 자, 1번 삼국은 지방관이 군대를 지휘하였다. 이것은, 자, 우리가 문제 1번에 보기 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문제 1번에 보기 1번 보시면 지방 통치 제도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거는 지방장관이 행정적, 군사적 측면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16번에 보기 1번은 문제 1번에 보기 1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신라는 구서당을 신라인들만으로 구성했다. 자, 이 내용은, 자, 신라 같은 경우는 통일한 이후에 구서당이라고 하는 중앙군을 조직했습니다. 근데 이 중앙군에는 신라인들 뿐만 아니라 백제인들과 그 다음에 고구려인들을 함께 다 포섭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중앙관직인데 신라인들만 이 중앙군에 편입을 하면 옛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이 반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백제와 고구려도 이렇게 대우를 한다는 의미로서 구서당에는 이렇게 함께 넣은 겁니다. 이런 정책을 뭐라고 얘기하냐? 민족융합정책이라고 합니다. 민족융합정책. 그래서 2번은 신라인만으로 구성하였다. 무슨 만, 이것만,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면 항상 이런 것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3번 신라는 통일 후에 각 주에 서당을 배치했다. 서당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군대고요. 지방의 군대는 십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십정. 그래서 지방군은 십정이고요. 중앙군과 지방군 좀 비교를 해 주십시오. 발해는 10위를 전국의 요지에 배치하였다. 발해 같은 경우는, 자, 발해의 경우는 중앙군이 10위입니다. 중앙군이 10위고요. 지방군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그 역사적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시험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위만 조금 중앙군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고대의 문제 파트고요.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